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잡혀있던 두 나라 관세 협상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급한 일정 때문이라는데 미국으로 떠나려던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속속 협상을 타결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한미 협상 일정이 지연되면서 비상등이 켜진 건데요. 먼저 워싱턴 DC에 나가 있는 백대우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백대우 특파원, 미국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며 한미 기재 통상장관의 이른바 2+2 회담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밝히지 않은 채 이메일을 통해 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대기하던 중 이 소식을 접하고 방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두 나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상호관세 발효는 다음 달 1일로 시작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수장들의 대면조차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관세 협상에 비상등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시장을 열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린 뒤 시장을 개방하면 관세를 더 낮추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우리에게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우리로선 협상을 통해 점차 세율을 낮춰야 하는 입장인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먹구름이 짙게 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장관, 루비오 안보보좌관 모두 일정 탓에 만나지 못했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습니다. 한미 재무장관 협상도 베센트 장관이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루비오 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긴급 호출이 있다며 위성락 안보실장을 만나지 않고 전화 협의만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일정 탓을 한 겁니다. 외교가에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에선 이 대통령이 9월 중국 전승절에 초대된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고 미국이 협상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부터 확인해 볼 가능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일과는 다르게 하나의 첫 관문을 넘어야 되는 숙제도 동맹국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일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관세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They and others are so spoiled from having ripped us off for 30, 40 years that it's really hard for them to make a deal. 관세 협상이 지연될수록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연속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했는데 별도의 협상 라인을 가동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관측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에서 2+2 관세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예정된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참모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녁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따로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달 13일 5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통상 문제나 예민한 문제는 좀 뒤로 미뤄서 그때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 우리 돈 137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세워 조만간 미국 측에 제안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에 이어 한화 김동관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잇따라 만난 걸로 확인되는데 면담 이후 대통령실 경제라인에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미국 내 협상 라인이 부족해 기업의 협상을 위한 여러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 난항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뒤늦게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셈인데 야당은 이재명 정부 외교가 민낯을 드러냈다며 이제라도 동맹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관세 협상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막판까지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유감없이 트럼프 스타일을 과시했는데 국제통상협상에서 이래도 되는 건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현대차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관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 We will pay a zero tariff as we do business in Japan. So we're paying zero, they're paying 15. We're getting $550 billion. 하지만 발표 직전 일본 협상단과 마주 앉은 사진에선 4천억 달러가 손글씨로 5천억 달러로 수정돼 있습니다. 즉석에서 보잉 항공기 구입을 확답받아 투자금을 1,000억 달러 올린 뒤 막판에 500억 달러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이익 중 미국이 가져가는 목도 당초 50%로 적혀 있었는데 정작 발표할 때는 90%로 올렸습니다. And to be exact, it's 90% of that, but we control the whole lot of it. 상대방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입니다. 일본 경제수장이 트럼프의 상징인 마가 모자까지 쓰고 애를 썼지만 트럼프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관세를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트럼프가 보상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실무 최고 책임자들이 이제 총출동했지만 최고 결정은 역시 이제 관세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결심을 하는 것이거든요. 트럼프식 압박에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관세 폭탄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받은 현대차는 2분기에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3.3% 더 파는 등 매출이 늘었지만 관세 여파로 영업이익은 15.8%나 크게 줄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부가 체제 선정과 무관한 북한 만화나 영화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거란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처럼 현재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체제 선전용 관영 매체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여권 내에서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줄곧 추진해온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는 관영 선전 매체입니다.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국내에선 특수자료로 분류돼 접근이 제한돼 있는데 북한 영화나 만화에 이어 신문과 방송까지 접근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일부에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를 거친 북한 신문과 방송에 한해선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주무부처인 특수자료 취급을 통일부로 옮겨와 공개하겠다는 건데 통일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특수자료의 범위를 좁히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대북방송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유화책에 그칠 거란 지적과 함께 북한 체제 선전이 한국 사회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개선하고 시정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개방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독이 된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권 공세에 빌미를 줄 거란 우려가 적지 않아 실행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 것은 개방하려고 하면서 우리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선전전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줄줄이 중단된 국정원 대북 방송을 당장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겁니다. 새 정부 초대 장관들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란 입장까지 밝혔는데 포 사격장을 찾은 김정은은 철저한 주적관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것도 대남 위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위협인지요?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안경을 든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152mm 곡사포가 일제히 화염을 내뿜습니다. 표적으로 설정된 섬 전체가 초토화됐고 큰 웃음으로 만족감을 보인 김정은은 현대전쟁의 가혹한 환경에 포병 전술을 혁신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며 주적관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의 포사격 훈련 참가는 2달 만으로 남측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를 노출하며 주적을 내세운 건 대남 위협은 물론 러시아 파병으로 습득한 현대전 경험까지 과시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상전의 노하우를 습득했고 그 습득한 것을 전군에 지금 전파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일종의 과시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통일부는 주적이 언급된 앞뒤를 보면 대남 또는 대미 위협 우도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는데 정동영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인사들의 주적관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50여 년 만에 송출이 중단된 국정원 대북 방송을 당분간 재개할 뜻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북 방송 중단 이후인 지난 22일 북한도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 시간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0여 년 전 1980년대 밴드죠. 들국화 재결합 음반을 제작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비로 회사까지 세웠는데 이 회사는 최 후보자가 아들에게 증여한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상 임대해 세금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록그룹 들국화는 2012년 재결합하고 이듬해 27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 음반의 총괄 프로듀서는 최휘영 후보자. 학창 시절부터 팬이던 최 후보자가 사비로 들국화 컴퍼니를 설립하고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들국화 컴퍼니는 경기도 용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년 3월 최 후보자가 아들에게 땅과 함께 증여한 바로 그 건물입니다. 하지만 건물주인 최 후보자 아들과 들국화 컴퍼니 사이의 임대계약 서류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들국화 컴퍼니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무상임대로 법인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최 후보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왔다면 아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소득 내역에 아들의 5년간 소득은 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법상 부당행위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임대 계약 여부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 밖에 최 후보자 딸이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직해 영주권을 딴 것을 두고 야당에선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최 후보자 측은 작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직하고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명했고 임대료 관련 의혹에는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엔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거나 20년 대통령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 대통령을 추켜 세우며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또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180도 달라진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공무원 인사를 총괄할 만한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내렸는데.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민족의 축복, 구원자라며 우리 민족이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국 전 의원에 대한 인물평은 지난 총선을 전후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동안 멍청한 인사를 했다고 한 SNS 글에선 조국 같은 인재를 키우거나 나타나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엔 유능한 조국, 2023년 11월엔 재능을 썩힐 필요가 없다며 출마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뒤 원내 3당이 되자 전형적 금수저, 사회적 성취가 없는 사람이라며 조 전 의원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은 이론도 없고 과거도 숨기고 있어요. 언행의 화려함 속에는 늘 허황된 거짓과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이 아첨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첨과 본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최 처장은 과거 SNS와 유튜브 영상을 모두 비공개 전원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새 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고위공직자 4명이 낙마하자 대통령실이 결국 인사 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권 교체 뒤 정책 감사나 직권 남용을 적용해 공무원들을 문책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이미 요구하기도 했었죠. 여권 내 손발이 좀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정부 출범 뒤 낙마자가 4명으로 늘자 대통령실도 결국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 검증 절차를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라거나. 다만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인사를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해명하겠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차원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에 대한 정책 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이뤄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땐 4대강 감사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수사, 윤석열 정부 땐 통계 조작 감사 등으로 정무직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사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감사 요구안에 따라 지난달부터 윤석열 정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장관직 낙마 과정에서 국회의원 갑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의원과 보좌진, 주종관계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왜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건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 왜 끊이지가 않는 겁니까? 네, 국회에서는 의원실을 흔히 10명짜리 중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각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에서부터 9급 비서관, 인턴 비서까지 총 9명의 보좌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임면권을 의원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독립된 섬 같은 구조입니다.
생사여 탈권이 의원 한 사람에 달려있기 때문에 부조리를 쉽게 고발할 수 없는 폐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국회 사무처가 2023년에 보좌관을 포함한 모든 국회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성희롱과 괴롭힘, 차별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전체의 48.4%에 달했고, 여기 보시면 그중 피해자들의 62.4%가 알리지 않고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익명의 한 보좌관은 이 통계를 보고 숫자로 나타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한 의원실을 나와도 다른 의원실에 재취업해야 해서 의원과 척질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해고하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일반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많은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이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약칭 국회보좌직원법이라는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예전에는 보좌진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사실상 없었는데 2022년에 그나마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실이 해고가 아닌 보좌관이나 비서관 본인이 퇴사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별정직 공직자들이 1년 내지 2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과 달리 최소 임기 개념도 없습니다.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근데 해외는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북유럽의 스웨덴 의회는 국회의원에게 소속된 보좌진이 없습니다. 대신에 정당이 정책보좌관이나 행정직원을 채용해서 필요시에 소속 의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은 1995년에 만든 의회 책임법을 포함해서 보좌진의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도 걸 수 있고 미국 의회의 그 윤리 매뉴얼이 한 480쪽 정도 돼요. 상세하게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끔.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음 선거 공천입니다. 갑질로 인해 언론 보도가 되거나 고충센터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직 때도 상호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 신고가 들어온다는 게 그게 바로 세평인 거잖아요. 세평을 체계화하는 거 정도가 제도적 보완점일 것 같아요. 보좌진이 퇴직할 때 국회 사무처가 익명으로 인터뷰를 해서 위험 의원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당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제도적 수정이나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의원실 문화 자체가 바뀌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더위에도 수해 지역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더위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걸로 전망되지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 덕분에 무너진 마을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낮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소방대원들이 하천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폭우에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가마솥 더위 속에 두꺼운 잠수복을 입은 대원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급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는 길을 따라가 봤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꽁꽁 언 생수를 얼굴과 목에 문질러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폭염, 무더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로도 계속 가중되고. 다리 아래 그늘에서 잠시 쉬며 숨을 돌립니다. 수색 작업 엿새째인 오늘 경남 산천과 경기 가평 등 수해 지역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파주는 36.6도로 체감 온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도 34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야외 주차장 관리인은 부스 안에 있다 차량이 들어오면 잠깐 나갔다 와도 땀에 젖을 정도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아스팔트에서 또 올라오는 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차량도 또 엔진 그 열이 상당해요. 더위는 더 심해집니다. 내일 서울은 37도, 주말에는 38도까지 오릅니다. 기상청은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다음 주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소은입니다. 정부가 폭염 시 야외 근로자들이 휴식을 하도록 의무화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택배와 배달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은 이 대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울수록 일감이 폭주하면서 오히려 더 폭염에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배달 자전거 주변 온도를 재니 40도까지 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배달 오토바이는 불길에 휩싸인 듯 시뻘겋습니다. 특히 운전석 온도는 60도를 넘나듭니다. 내리꽂는 햇볕에 아스팔트와 차량 열기까지 더해졌지만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한낮에 사실 쉬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한낮에 쉬면은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덥더라도 좀 운행을 하는 편이죠. 어쩔 수 없죠. 폭염 때마다 배달 수요는 늘고 업체들은 경쟁하듯 할증 수당을 붙이고 있어 이를 쉽사리 놓지 못합니다. 더울 때는 좀 쉬거나 이럴 수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쉴 수 없죠. 이렇게 제공하는데. 뜨겁게 달궈진 한낮의 건설 현장입니다. 관리자가 근로자들 몸에 체온계를 갖다 댑니다. 우리 반장님 현재 온도가 37.4도입니다. 근무하실 때 물과 그늘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얼음 목도리와 방풍 조끼 등이 총동원됩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을 때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2시간마다 이런 쉼터를 찾아서 2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폭염 휴식권을 의무화했지만 택배와 배달 일을 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라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도 잇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전용 쉼터를 만들어 헬멧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등 폭염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카드를 소득 수준별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서 논란이 있었죠. 이 색깔을 가리려고 공무원 수백 명이 밤새 부랴부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공무원 혹사 논란으로 번지자 결국 광주시는 사과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민센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주홍색 선불 카드를 나눠줍니다. 카드 색깔이 바뀌어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다른 색깔의 카드를 나눠줬던 어제와 다릅니다. 누구는 수급자니까 뭐 이 색깔 주고 누구는 뭐 일반이니까 이 색깔 주고 그거 뭡니까? 차별 논란이 일자 카드 색깔을 가리기 위해 주홍색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스티커가 부착된 카드는 기존 주홍색 카드보다 색깔이 더 선명하고 글씨가 진합니다. 그런데 스티커 작업에 공무원 400여 명이 밤늦게까지 동원됐습니다. 더 늦어진 데도 있다네요. 새벽 1시까지 불만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수해복구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또다시 혹사당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부담을 가중하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비쿠폰 논란은 시청이 자초한 일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한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매달려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끌고 다녔고 주변 동료들은 말리기는커녕 비웃기 바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만적 인권 침해라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게차에 실린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잠시 뒤 남성을 지게차에 매단 채 이동하더니 공중으로 들어올립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말리기는커녕 웃음을 터뜨리고 공중에 매달린 남성을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비닐에 감긴 노동자는 겁에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50대 지게차 운전자가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를 괴롭히는 영상입니다. 벽돌과 함께 랩에 묶인 이주 노동자는 지게차에 들려 약 5분간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주 노동자 인권단체는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눈을 의심했다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사과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 내에서 그런 사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모 씨가 범행 동기를 일부 언급했습니다. 아들이 지원해주던 생활비를 끊어서 불만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을 살피면서 정확한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해 구속된 63살 조모 씨. 조 씨는 앞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조 씨는 프로파일러 3명과의 면담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지난해 끊어 불만을 가지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회사로부터 직원 월급으로 매달 300만 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이 돈이 끊기면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는 착한 사람인데 아들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거 직업 중에 총기 제작과 뭔가 연관성이 있었던? 예, 그렇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조 씨와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도 경제적 이유가 직접적인 범행 동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남성의 계좌 조사와 전달받은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 씨가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체적 총기 제작 과정 등 범행 계획을 밝히는 데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 씨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끝까지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조사도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 측 요구에 따라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살해 시도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측은 하루에 하나의 혐의만 조사하고 또 조사 날짜 사이에 최소 3일의 휴식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압수문이 담긴 파란색 박스를 차에 싣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 어떤 것들 혹시 보셨나요?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총리공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고 해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위증과 내란 방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 사후 계엄 문건 작성과 폐기와 관련해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사후 문건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압수수색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6일 첫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김건희 여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충분한 휴식 보장을 요청했지만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누어 소환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의 휴식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 여사를 보좌했던 유경옥,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항소심 결과를 받아든 양문석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섭니다. 사실 대부분 가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결과를 예상했는지 등 추가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양 의원은 회사 운영에 쓴다며 딸 이름으로 빌린 11억 원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 써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대출이 총선 당시 문제가 되자 허위 해명글을 올리고 아파트 가격을 낮춰 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사기 대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양 의원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기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대출 방식이며 검찰이 이 사례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외의 혐의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후보가 어제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 발표 직전 올린 메시지가 이른바 명심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한 게 아니냐는 건데 정청래 후보 측에선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아흘에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지 고이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후보가 강선우 의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7분 뒤 강 의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박 후보는 다시 20여 분 뒤 결단에 감사하다고 화답합니다. 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명심과 통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박 후보는 강 의원이 1시간 전쯤 이미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 알고 메시지를 올렸던 건 아니라고 했지만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 측에선 대통령 인사권을 전당대회까지 활용하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의원은 동지란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는 당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당권 주자의 엇갈린 행보에 당 지지자들도 박찬대가 총대를 맸다, 동지를 버리느냐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 안팎에선 박 후보의 사퇴 촉구가 초반 열세인 전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충청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선 정 후보가 25%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오직 당원만 믿고, 오직 당신만 믿고. 박 후보가 먼저 차별화 전략에 나서면서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앞두고 두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로 거론됐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대신 개혁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인적 쇄신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혁신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통해 쇄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이 커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출마 대신 당 재건의 길에 나서겠다며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인물들이 여전한 상황에선 혁신이 어렵다고 보고 극우에 맞선 개혁연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인적 쇄신과 당 혁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일화 등을 통한 개혁 연대 구상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태여 그런 미리 단일화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주진우 의원도 잘못된 과거와 단절은 필수라며 당내 구주류와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인적 청산보단 새 인물 발굴을 통한 쇄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보수 정치에 젊은 새바람을 불어넣고 세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이로써 전대 후보군은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등 7명으로 추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구주류와 혁신을 내세운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들 간 연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국민의힘 혁신 끝 당권 전쟁 시작입니다. 네, 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네. 이후에 윤희숙 위원장이 또 네. 등장을 했는데 이 혁신안 좌초하는 겁니까? 네,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혁신안을 놓고 두 번이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결국 논란 끝에 무산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 주류는 윤희숙 성토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상의도 없이 혼자 혁신안 내세우면서 자기 장사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도부도 혁신안에 비토만 할 뿐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총 열면서 이걸 방패로 문개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일각에선 가만히 전략이란 말도 나옵니다. 뭐 쌀가마니가 아니라 네. 이 뭉개면서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당 지지율이 오늘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젠 뭐 혁신은 끝난 것 같고 대신 당권 싸움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계와 비주류 측은 혁신은 어차피 물 건너갔다. 전대에서 결판 내자고 합니다. 이 주류 진영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시도당 위원장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전당대회까지 통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 하는 건데 친한계와 비주류는 뒤엎겠다는 거죠. 양측이 이 제밥을 놓고 4월간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기로 했잖아요. 네. 당권 구도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당초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 이 대선 리턴 매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 진영이 그동안 다수파로 뭉치고 있었던 건 반 한동훈 정서에 기대었던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근데 이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한 것도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불출마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향후 당권 경쟁은 인물 구도가 아니라 이제 강성 보수냐, 중도 보수냐, 노선 경쟁, 그리고 개혁 논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강성 보수는 김문수, 장동혁 의원이, 중도 보수는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대표로 나선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뭐 세력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섰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 여론조사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의원, 당협위원장들 분위기를 보면 조금 다른데요. 이 장동혁 의원이 이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약간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예. 또 전한계 씨도 변수입니다. 전한계 씨가 입당해서 지금 탄핵 등에 대한 후보들 입장 묻겠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맞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네. 강성 보수층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유튜버의 입성이 국민의힘을 뒤흔든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네요. 네. 자, 그럼 반대 진영은 어떻습니까? 이쪽에서는 이른바 개혁연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개혁 인사들과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후보를 뒤에서 밀겠다는 건데요. 한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 최근에 만났고요. 네. 조경태 의원과는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안 의원이 오늘 또 만났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 4명이 힘을 합치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간접적으로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일 개혁연대가 뜬다면 보수개혁을 기치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뭐 새로운 당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쉽지는 않죠. 네, 단일화 변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선을 보면 일단 컷오프를 통해서 4명을 본선에 올립니다. 네. 그리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2명이. 이러면 자연스럽게 성향이 비슷한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혁연대 쪽뿐만 아니라 김문수, 장동혁 의원 간에도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간 합종연행이 판세를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변수가 여러 가지 많은데 국민의힘의 앞날을 또 결정하는 시간이 되겠군요. 네, 배 에디터, 예, 잘 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갈아치웠습니다. 인공지능용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덕분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들은 추격을 위해 앞다퉈 HBM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매출 22조 2천억 원에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올린 실적입니다.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4분기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고쳤었습니다. 증권가가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전체 잠정 영업이익의 2배, 반도체만 따지면 최소 9배에 달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주춤하는 사이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사실상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내년 생산 물량까지 이미 거의 완판됐습니다. HBM4샘플을 업계 최초로 고객들에게 공급한 바 있고 파트너사와 함께 시스템 내 성능 최적화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 요구 시점에 맞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경쟁사들도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6세대 HBM의 하반기 양산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참전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고 계속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첨단 제품을 먼저 개발하고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그러한 시장 선점 효과를 역시 가져가야 된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삼성전자가 반도체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HBM 시장을 둘러싼 각축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마라톤 선수 손기정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직후 서명한 엽서가 공개됐습니다. 대회에는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서명에는 한글로 쓴 이름을 또렷하게 남겼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단정한 필체로 또박또박 쓴 코리안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뒤인 1936년 8월 15일 손기정이 직접 서명한 엽서입니다.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서야 했던 비운의 영웅.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애썼습니다. 외국인에게 사인을 해주실 때 코리안 손기정이라고 직접 조선인임을 밝히는 그런 서명을 하신 엽서가 있는데요. 그 엽서를 적으신 날이 36년 8월 15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손기정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은 물론 특별 부상품이었던 청동 투구까지 모두 18점을 공개합니다. 50년 만에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박물관으로부터 투구를 돌려받은 손기정은 이 투구는 나만의 것이 아닌 민족의 것이라며 1994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조선인이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손기정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다는 모를 것 같아요. 전시는 1936년 올림픽에 출전한 청년 손기정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에 나선 노년의 손기정까지를 두루 조명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려운 시대에 희망과 용기를 전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는 전시 취지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정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于是韩信这名普通的侍卫离开了项羽，加入了我的军队。我和韩信让项羽知道，这是他一生最大的错误。 한고조 유방도 항우처럼 한신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재상 소화가 견줄 자가 없다며 강력히 추천하자 한신을 대장군에 발탁해서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망할 망사가 되기도 합니다. 我一生立心，务要恢复中原。你是输家，我是赢家。 고종이 중용한 주화파 진회가 금나라에 맞선 명장 악비를 죽이자 중원 회복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인사가 망사가 된 거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마침내 사퇴했습니다. 후보 지명 이후 30일 동안 인사가 망사로 비화되던 시간입니다.
임명권자가 왜 이진숙은 버리고 강선우는 강행했는지 아직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선우 후보는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 다른 기준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특과는 반대지만 대통령이 결정했으면 그대로 갔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주권 정부 맞습니까? 그런데 망사조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상황에 따라 말이 이리저리 바뀌고 아첨으로 볼 수 있는 어록도 여럿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 문제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맡은 겁니다. 조선 후기 대실학자 최한기는 인사가 보편적 원칙보다 개인적 호불호에 좌우되면 민심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인사가 어찌 보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권력자의 사사로움을 자제하면 됩니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듯 국민에게 답이 있을 겁니다. 7월 24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인사, 만사, 망사였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강화됐는데요. 오늘 서울도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상향됐습니다.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제주는 자외선 지수 위험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찜통더위가 기세를 올리면서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심한 폭염을 보이겠는데요. 더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도 한낮에 뜨거운 열기는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이 27도에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가 37도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에만 비 소식 들어있고 그 밖에 전국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